존경하는 내외 교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사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 부동산 입법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부동산 시장 또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빌라왕 사건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 사기 사건은 우리 일반 서민과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어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전세 사기 행태와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제2, 제3의 빌라왕들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나서고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세 사기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민생의 버팀목인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추가 입법 등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요구되고 정부 대책이 현행법 제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아주경제 입법 포럼은 이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의 근본적 원인부터 피해 지원과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이 향후 전세 사기 재발을 막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포럼에서 제기된 생산적인 방안들이 입법부와 사회 전반에 공유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천에서 이곳 여의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색강에 버들까지가 아주 축 늘어지면서 봄 기운 벌써 새잎 새순이 아주 봄을 느끼게 합니다. 그저께가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이 오면서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다들 얘기합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아직 봄이 아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주변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고통이 일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정말 험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또 집값은 안정화의 기로에 가 있지만 이게 적당한 안정 수준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이런 경착륙의 위기조차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또 영끌 또 내 집 마련하기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엄중한 시기에 특히 약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세 사기 사건은 바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서 우리 정말 이 약자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심각한 2차, 3차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또 경제 우리 언론 우리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과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전세 사기 문제를 듣고 정책 토론회를 아주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오종석 사장님을 비롯한 아주경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협찬해 주신 우리 기업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에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김선주 교수님께서 그리고 유호연 우리 또 입법조사처 서기관께서 발제까지 해주시고 우리 저랑 또 많은 부동산 정책 토론회도 같이 나가고 많은 또 같이 정책 고민을 같이 해오셨던 권대중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자장을 맡아주셔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장원 제 후배 우리 국토부 과장이 또 직접 패널로 참가해 주시고 이은영 또 박사님, 임재만 교수님, 김성룡 실장님, 특히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대 사업자 제도의 혼란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 성창혁 우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님이 직접 또 패널로 참석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또 지적하시고 또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 많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런 사기 문제가 뭐 작금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05년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당시에 그 국가적인 현안이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부족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짓고 거기에 또 가난한 분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고 임차를 넣고는 그 목돈이 모이니까 그것을 또 갖고서 잠적하는 사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주택기금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국가가 지어준 임대주택에 세입자 들어왔던 가난한 임차인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그게 무려 7만 3천 세대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주거복지과장을 부임하면서 그 부도임대 아파트 문제 정리 전담 팀장을 또 같이 겸임을 했었는데 그때 참 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서로 협업을 해서 각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 부동산 문제는 항상 이런 정상적인 방법 또 비정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서민들에게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잘 만들고 또 시장을 또 감시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론기관에서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이런 그 감시 기능 그리고 또 바람직한 입법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께서 그런 거 잘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모처럼 국토부와 또 입법조사처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얼마 전 우리 전국에 또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정말 아마 제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전국의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모이셔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그 대회를 그 잠실 교통회관에서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종혁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업계에 그런 여러 가지 의지와 또 이런 뜻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잡혀지고 약자들이 보호되는 그래서 보다 건전하고 또 우리 발전하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멋진 또 도약의 한 해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2023 부동산 입법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님, 아주경제신문 오종석 사장님, 포럼을 함께해 주신 송석준 의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조직적인 사기를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과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 안심 전세 앱의 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 중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 6개 개정안은 이미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이외의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려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방향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김선주입니다. 저는 오늘 전세 사기가 지금 전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되게 기민하게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놓은 지원 대책이 어떤 거고 그 한계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은 집값이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그 빌라라던가 이러한 아파트 외에 주택으로 수요들이 몰리면서 그러한 그 빌라의 가격들이 전세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거의 주택 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세 사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고 여기다 이제 전문 자격사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이 이제 가담을 하면서 되게 전문적인 사기 사건으로 진행이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조직화된 전세 사기의 구조를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가 전세 자금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좀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계속 같이 상향시키는데 가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시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그 빌라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사들이 그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소수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하면서 시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전세 사기 유형은 되게 간단하게 공인중개사가 이제 집주인 모르게 보증금을 받고 그다음 또 이중계약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었고 그다음 직거래 사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터팬의 원룸 구하기라던가 뭐 이러한 그 직거래 사이트들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집주인인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중계약 사기 아예 그냥 전문적인 사기인 중개인이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계약을 하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의 전세 사기가 과거에 있었다면 요번에 발생한 빌라왕 빌라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의심되는 사례들을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 제3자에게 즉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가격에 팔렸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임차인은 그 매매 거래를 알 수가 없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의 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받기. 이게 이제 뉴스에서 보셨듯이 원래는 이제 전체적인 총기획자가 있고 빌라왕 빌라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여러 명의 아까 뭐 이번 사건으로 젊은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젊은층 임대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사실은 자기 자본이 없는 명의만 빌려서 그 사람들을 임대인으로 내놔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은 원래 그 위에 전체 그 이걸 기획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형태의 명의를 통한 보증 돌려막기 현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을 통한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보증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되게 다수의 여러 주택들을 전세를 놓으면서 그 보증금을 가져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 연체 사실을 미고지한 다음에 보증금을 편취하는 그러한 유형. 그러니까 담보주택 이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담보주택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차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 현황을 보면은 이제 미끼 상품이 된 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허그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자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내 돈을 완전히 마련해서 내 집을 사기 이전에 일부의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다리 역할을 통해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전세가 해왔는데 그러한 전세제도의 이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허그가 전세보증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100% 전세자금을 보증을 해주니까 이걸 통해서 전세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걸 활용한 오히려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보증사고액은 약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보증이 발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 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이 그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과 그 다음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세 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민 임차인, 그러니까 빌라 부분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는 주로 이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차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피해 예방, 지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예방은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를 그걸 악용하는 것을 아예 선차적으로 방지하자,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공시지가의 150% 그거에 100%를 전세 보증보험을 해줬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공시지가의 140%에 90%를 전세 보증으로 해서 100% 무자본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세라던가 내가 이 계약하는 전세 물건이 안전한가, 그 다음에 임대인이 안전한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앱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전세 계약 이전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의 보증 이력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해 지원 현황은 지금 이제 그 피해 대상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그런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피해 지원이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빠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리대출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방식과 그다음 대환하는 제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임시 거처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발생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주는 원스톱 법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속 처벌은 사정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그 평가를 통해서 의심 사례를 연중 계속해서 기획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자의 전세 사기 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자본 갭 투자를 완전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의 90%를 보증하는 걸로 보증률을 낮춰서 무자본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가 진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다양한 악성 임대인이라던가 보증사고 이력 제공이라던가 등기부 변동사항, 아까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공인 중개사 사전 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서 상세 이력 공개라던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 확인, 이런 것들, 아직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기본 정보들은 임대인의 정보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안은 그 연락 내용이라던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 다음에 임대인 납세 증명서, 반환보증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은 일단 긴급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서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500호 이상을 확보해서 LH와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질이 낙찰됐을 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1가구 1주택에서 좀 배제해주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를 위해서 불법 중개인 퇴출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동안 기획조사를 하고 가담시 처벌 강화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금고 집유형 정도에서 이외 처분 시 자격 취소가 중개사들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처벌이었다면 이제는 1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그다음 간평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가담 시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23년 6월 간평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교란행위 신고는 지속적으로 담합이라던가 시장 교란이라던가, 요번에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한 가격이 없었는데 그 가격 담합을 통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떠넘겼던 문제들을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심앱 확대를 통해서 입법, 협의, 수사 및 처벌들, 이러한 계획들을 향후에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제시되는 법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고 입법을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 현황들, 지원 대책들을 내렸지만 지금 내놓은 대책들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법 제도적인 한계는, 이거는 이제 공적 계약이 아닌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이 모두 법제도로 통제하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시행 시기의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게 법제도 시행이 지금 6월, 11월, 올해 6월이나 11월 뭐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 3, 4월에 이제 그 재계약이 되고, 그다음 지금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들이 보장을 못 받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급 적용하는 방안들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법률적 보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전세상이나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적어도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이 미보증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해서
법안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지금 약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대상을 1억 6,500만 원 전세 가격까지 대상자로 하고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했다고 5,500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확정일자를 지금 전세권 설정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로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하고 확정일자로 그 수많은 보증금, 요즘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전세들이 많은데 확정일자 하나에 이 나의 전 재산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전세권 설정에 비해서 확정일자는 그 최우선적으로 내가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요. 보완이 대항력이라던가 우선 변제권을 갖춘 최우선 임차인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경공매 시장에서도 지금 입찰률이 되게 적고 낙찰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이 주택을 임차인이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연장이라던가 저금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증금 3억 원의 기준은 여전히 좀 낮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을 조속히 지원을 해서 그리고 보증금 반환 문제도 신속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 피해 임차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세 사기는 구조적 실패이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전세 가격 집값이 2018년부터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3법과 더불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너무 빠르게 냉각을 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그냥 그 시세대로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고스란히 그 계약 주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산과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택시장 안정화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류현석 기관입니다. 예, 저는 발표를 이제 유인물을 봐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세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는 굉장히 특수한 제도입니다. 볼리비아랑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볼리비아나 그런 인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선진 국가 중에 전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금융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 상승 추세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전세가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세는 임차인들이 선택 가능한 자가로 가는 징검다리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사글세, 월세, 보증보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서 안정적인 임대차 형태이자 자가 보유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이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역시 이런 단점에 기인한 건데요. 특히 앞서 이제 축사에서도 밝혀주셨듯이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사기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전세 사기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소위 전세 사기란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다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 체결 당시와는 이제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유형이 있는데 또한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매도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전입 신고한 당일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서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에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 이전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의 이제 구체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무갭 전세 매물이죠. 그러니까 그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비싸게 이렇게 전세 매물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빌라왕에게 그 집주인 명의 변경을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동시 진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10%의 리베이트가 그 중개업소와 빌라왕 등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중개업소는 이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라든지 이자배를 지원해 준다는 미끼를 던지는 구조로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라 사건은 부동산의 적정 시세나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등 이러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에서 좀 유래한 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 지식의 어두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확인을 안 해보고 계약을 해서 전세 사기 발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전세 사기 예방 방안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임대차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매매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제출할 쯤에는 아직 이제 그 발의가 안 돼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김규용 의원님께서 3월 16일에 임대인 소유 주택수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 좀 논의되는 법안들은 박성준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님, 박상혜 의원님, 김학혁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셨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인이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들이 좀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사건이 그 빌라왕, 자력 없는 그런 빌라왕 같은 사람들에게 명의 이전을 하면서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의 이전 사실 내지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서 임차인이
그 사실을 듣고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매우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차인이 좀 법률 주식이 어둡고 특히 이제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빌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부동산 거래 경험도 없고 그 법률 지식,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그러한 법률 지식에 더욱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거래 관련해서 이분들이 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공인중개사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방안 검토에 있어서 좀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30조 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확인 설명의 미비 등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뭐 소유권, 전세권, 뭐 지상권, 임차권, 뭐 중개 보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이나 그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뭐 주변 시세라든지 뭐 세금 체납 여부, 조세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과의 권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이 가장 그 근본적 원인은 깡통 전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은 그러한 전세 계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주변 시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 의무가 없다면 아무래도 그 전세 세입자 보호에는 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국세와 주변 시세에 관한 설명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현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표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김한규 의원님 발의안과 안규백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도 많은 문의를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좀 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이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두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지금처럼 아주 전세 사기가 아주 국가 이슈처럼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발의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앞에 이제 각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통해서 이제 협회 의견을 받았었는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징수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세금 납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이 먼저 부여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의견이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년 말에 이제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의 그런 세금 체납 납부 사실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굳이 이런 권한이 없더라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협조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는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은행과 같은 법적 규율을 받는 기관이 아닌 순수한 사인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미반환의 위험성은 돈을 임차하는 다른 계약에 비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 규율을 받는 예금이나 신탁 같은 경우는 공법적으로 이렇게 규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에 대한 그런 법으로 어느 정도 규율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세를 없애자 이러자니 매우 우리나라에 보편되어 있는 게 전세고 또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 그런 사적인 계약을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신혼부부처럼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거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처럼 전세 사기를 매우 근본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러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했던 우리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님께서는 전세 사기의 유형이나 또 정부의 현재 대책 그리고 또 본인의 생각도 일부 가미한 보완책을 내놓으셨는데 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이게 나쁜 임대인들 특히 이제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행물되거나 사망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확정일자가 전세권 설정과 가능한가 하는 그런 정도의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신 내용은 현재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 입법 발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조금 충격적인 게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하나 하는 얘기를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전세제도는 한편으로는 이자가 없는 저축성일 수도 있고요. 저희같이 또 기성세대는 전세를 매개로 해서 징검다리로 해서 내 집 마련에 또 한 발 더 다가갈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무리하게 전세를 융자 받고 돌아가서 융자금을 갚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사는 그런 형태였는데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임대인이 어디에 그 돈을 쓰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꺼이 지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디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물어보고 줄 텐데
전세 금액은 떨어지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지불해요.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제도면서도 나쁜 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발표 순서는 제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과장님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쪽으로 제 마이크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9.1 대책을 비롯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또 어느 정부보다도 임차인 중심으로 많이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제 오른쪽에 이은영 위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려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반대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는 내용이나 뭐 입법, 약간 이제 방지 방안, 대처 방안, 거기에 대한 보완 방안, 그리고 뭐 지적들 이런 건 이미 다들 익히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워낙 최근 몇 개월간 이슈가 됐었고 발표도 많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루시고 상세한 내용을 짚어주신 것들이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까지 뭐 이미 뻔히 아시는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전세 사기 얘기가 불거졌을 때 이제 일각에서 전세 사기를 대하는 평가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전세 사기와는 맞지 않게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전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 하반기 말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발 기준금리 뭐 이런 일부 요인들이 주된 요인들이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리고 전세 가격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역전세에 대한 얘기가 한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빌라 왕인이 문의하던 전세 사기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세금이,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서 전세 가격이 내리면 그에 맞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데 이거 못 돌려주면 이것도 전세 사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무지하기도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늘 2페이지를 적은 내용은 전세 사기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역전세는 그러한 불법행위나 어떤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저희는 적어도 역전세 문제를 전세 사기와 꼭 결부시킬 것까지는 없다는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전세 사기가 더 크게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변동하면서 역전세 상황이 발생한 것도 물론 일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 둘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둘을 혼용해서 뭐 전세금 못 돌려주면 이거 다 전세 사기다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으신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주택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묻혀져 있던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불거졌고 이것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대책을 만드신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임대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의무 공개하게 해야 한다든가 라는 주장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지만 적어도 일단 문화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또 그런 대책을 당장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먼저 대책을 빨리 내놓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차츰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으신 방지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보완이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당장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든가 뭐 한쪽의 치우 주장 같은 것은 가급적 조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세의 유효함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전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대출을 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금의 조달 경로가 어떠했든지 간에 일단 그 전세금이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월세 같은 목돈이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뭐 선진국 제도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뭐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월세의 장점을 좀 더 부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주장은 대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인들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적절한 유형의 주거 형태를 찾는 겁니다. 그 형태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가급적 주의해서 대두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깡통 전세나 또 전세금 문제가 된다는 걸 주장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부 공개도 우리 이은영 의원은 뭐 모두 다 공개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방청객들한테 마이크를 들여서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재만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정덕 김재만입니다. 오늘 토론회 발표와 잘 들었고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장 지금 힘든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제 발표 자료에서, 토론 자료에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이런 문제들, 개념들의 차이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세로 인한 문제가 모두 전세 사기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특히 언론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전세 피해자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예방이라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구제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실은 예방 방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전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세가 오랜 동안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임대차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선호도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 최근에 빌라 등의 전세 소유자가 몰린 이유와 연계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부동산 계급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루저라는 생각,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임차자로서 살면서도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이와 같이 어떤 그 점유 형태이냐에 따라서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크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고, 빌라와 같은 서민용 저택에 대한 분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이 빌라를 짓고 빠져나갈 엑시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집값의 100%를 보증해주고, 전세 대출도 그 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해 줌으로써 건설업자들이 사실상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세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모기지론과 MBS가 서브프라임을 부추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세 대출, 특히 전세 문제가 반환 보증과 엮이면서 저는 이 전세 대출과 반환 보증이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전세 대출과 반환 보증을 통해서 빌라 등 건설업자들이 사실상 금융기관의 돈을 이용해서 그 뒷배경에는 국가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건설을 업무를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법과 제도적으로 이런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전세가 내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순수한 사금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금융이 아니에요. 역시 사금융이긴 하지만 개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주택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투기자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세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구조적인 변질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역시 전세가 과거와 같이 주거 사다리 역할만 하느냐라는 점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전세가 뭐 없어져야 된다거나 전세를 금지시켜야 된다거나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발표 자료의 그 슬라이드는 5번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의 관리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이 전세 문제를 유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피해 구제 그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주거 위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송석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도 건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입이 있었고 미분양 해소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체 가구에 대한 그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또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신복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세 피해가 과거 주택 금융 위기 시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의 전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쪽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최근에 그 전세 피해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집을 사서라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 집을 사고 싶지 않지만 당분간이라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우니 전세대출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법인데 이분들은 뭐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선순위 채권의 과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 등으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MBS 발행할 때처럼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특정 임대인과 연결된 경우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공동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공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대출은 신용 대출인데 실질적으로 집값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하고 집값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반환보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 하락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기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법률안 개정안 보면 그냥 땜빵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집을 임대하는데
임대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임대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정부 리더십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자 관리와 주택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보증 후 계약의 형태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에 적정한 갭이 필요한데, 뭐 전세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를 규제함으로써 일정 정도 임차인에게도 그 경각심과 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채권 계약인데,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물권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임대차 계약이 채권에서 물권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이게 사회적 제약이다.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은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선보증 후 계약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서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또는 금융공사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할 때에는, 저도 이 책자에 글을 써서 기사로 나갔던 걸 요약해서 제가 내면서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다 내고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이제 얼마 정도 가입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이 다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행적 대책이 아니라 후행적 대책으로, 사전적 대책이 아니라 사후적 대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임대인과 물건에 대한 정보 공유도 좀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더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자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보호학교에 가입하거나 또 대출을 받을 때 과연 주택 가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공시가격, 시세, 감정평가 가격, 이것도 좀 정리가 돼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눈에 딱 들어오네요.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김성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있는 김성용입니다. 먼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두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뼛속 깊게 잘 새겨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정해준 중개유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현황을 잠깐 제가 봤더니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지방에 약 한 80%의 전세 사기 또는 전세 사기 유형이 몰려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택 유형을 봤더니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계좌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좀 힘든 계층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연 왜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러한 지탄을 많이 받고 19.2%가 연유가 됐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만큼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이 편안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공인중개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변호사분들이나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가 서민들의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사기에 대한 근저를 하지 못한 사항이 나오느냐, 시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그 시점과 입주하는 시점, 계약에서 거주하는 시점, 그리고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대한 가격의 변동, 시세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임재만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군데에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국민은행, 또 한 군데가 부동산 R114입니다.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세나 금융권에서 정보한 시세를 믿고 저희가 거래를 했던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그 시세를 믿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세 사기의 근절을 위해서 과연 유일한 전문가에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자정의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협회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구축을 해서 올 가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지금 해가고 가는 그런 정책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5번의 대책 중에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3번의 직접적인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발빠른 대책을 발표해 줌에 따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협회가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안심전세 앱의 경우에는요, 50인 이상의 가구만 안심전세의 앱을 통해서 시세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50인 이하의 가구도 시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 정보 확인 신설입니다. 저희도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끊임없이 지금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세까지 같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권까지도 제공을 해서 임차인들이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정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협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윤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 미국에서 NAR이라는 단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 단체입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6월 달에 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저희 협회에서 지금은 명목상으로 갖고 있는 윤리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고 공인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중개보조원까지도 같이 윤리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을 선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폭넓은 주택 유형별, 점유 형태별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개업 관리 체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전문가라는 집단은요,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7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임재만 교수님, 또 자장으로 계시는 권대중 교수님을 포함해서 오늘 발제하시는 김선주 교수님 모두 부동산학과에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협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 행동 강령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류호연 변호사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은 주택점유 형태에서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선택은 제도적으로 타율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로지 거주 비용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높은 비율의 무자격자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고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 훈련이나 일차적인 서비스, 사회적 기능을 하고자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발제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전세 사기가 근본적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분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이 더 보호를 받으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한다는 점에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셨는데 중개협회가 자정의 노력을 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안심웹 같은 경우는 50일 이하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도 제공한다고 하고 또 임대인의 정보도 공인중개사가 지금 전국에 1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 의무의 강화나 또는 보조원까지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국토부에서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고의 대부분이 자격자보다는 비자격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나. 전문 자격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중개협회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자정의 목소리를 오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것만큼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개협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장의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할 이야기는 정말 많고 주어진 시간은 짧아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소위 뭐 빌라왕 사태부터 불거진 이 전세 사기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물론 임차인들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선의의 임대인들도 역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이 존재하고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을 안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전세 사기의 원인과 뭐 발발하게 되는 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발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막 반복한다는 것은 뭐 동어반복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마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모르실 부분입니다. 일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임대사업자 하면 그냥 통칭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까지 등록해서 뭐 임대료 상한, 증액 상한의 의무와 뭐 이런 것들을 치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인지 그냥 등록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그냥 주택 임대사업자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헷갈려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가 좀 불거졌던 게 지난 정권이죠. 2020년 7월 10일, 그러니까 710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있었을 때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강제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십 년간 임대 사업을 해왔던 임대주택들에도 이걸 소급해서 강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가 이거 뭐 보증가입 의무는 소급 적용이 되었고 보증가입 요건은 못 맞추고 이런 임대주택이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나는 계약갱신을 계속하겠다 당신의 임대 의무 기간 중에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가입 요건을 계속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페널티도 같이 생겨나게 됐는데 당시에는 그 보증 미가입에 따른 그 페널티가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불합리하게 그 보증가입하지 못하는 이 사례들이 막 속출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과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넘게를 허그 그리고 국토부의 분들과 그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뭐 그 소급 적용임이 거의 그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그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강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보증가입 요건을 못 갖추는 이런 주택들이 불가항력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보증가입 요건 자체를 일단은 개선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 임대보증 가입을 하려면 주택가격을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 부분이 넘게 되면 보증 가입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반영합니다. 공시가격 반영률에 있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인 공동주택은 기존에는 130%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건 160%였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보증가입을 못하게 돼서 징역을 살게 된 그런 위험들이 속출을 하니까 이거를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30에서 150%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0에서 190%로 상향을 했고 부채 비율이 100% 넘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일단은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소급 적용됐으니 불가항력으로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반영 비율을 상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선된 그 상향한 개선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세 사기를 아예 목적으로 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빌라방 의도적인 전세 사기꾼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이란 미끼로 임차인들을 훨씬 더 손쉽게 현혹할 수 있었고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상향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임대 보증금 보증이랑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랑 상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이런 깡통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위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음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에 국한되어 있다는 그리고 그 인식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현실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주택들은 여전히 공시가격과 시세가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멀리 지방까지 안 가고 한 수도권 정도의 뭐 다세대 원룸이다 예를 든다 치더라도 뭐 구축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신축된 지 5년, 10년 지난 구축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뭐 3천만 원, 낮게는 또 2천만 원대도 형성이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전세 시세는 뭐 현실적인 시세는 그렇지 않죠.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요새는 그거를 또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주택의 대출,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단 한 푼도 걸려있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를 위시한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채 비율이 100%를 훨씬 넘는 깡통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 유형별로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을 하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했을 것인데 이거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국민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들을 뭉뚱그려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역전세 그리고 깡통주택 이런 것들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갖는 불합리함도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외부적인 요인이야 뭐 임대차 3법의 무리한 도입 그리고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인한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 좀 용이하게 나왔던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국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차치를 하고 요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이라는 뭐 대책들 그리고 입법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이 임대차 계약의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임대차의 당사자인 저희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대부분 뭐 소위 말하는 나쁜 임대인이라고 표현해서 임대인 명단 공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강화, 감정평가사 제재 강화 등 이렇게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원망의 화살을 이렇게 그 제재를 통해서 뭐 대응을 했다라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그 대책들이 다가서지 못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고, 그러는 사이에 지난달 한 달간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전국에 2,682건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증이 위반한 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일어나서 소송까지 가고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4배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의 연구 같이 이대로라면 2024년 내년이 훨씬 더 위험하다. 전체 임대주택의 30%에 육박하는 임대주택들이 보증 위반한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될 우려가 크다라는 이런 염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더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다분한 이런 미래의 그 보증금 위반한 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간과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럼 이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전세 사기 피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보증 위반한 사고는 언제든지 전세 사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또 와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임차보증금 위반한 확대를 좀 방지하고자 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겠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보증금 반환을 목적을 위한 대출이 너무나 그 완화가 덜 돼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특히나 수많은 그 부동산 규제들 중에서 그 대출 규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특히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었고, 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예외로 뒀던 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에서 또 완화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또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대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 금융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의 3월 2일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임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면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DSR 적용을 받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RTI 한도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차 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는 대출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담보대출 형태의 성격인데 너무 과도한 이런 규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좀 그 실질적으로 완화가 있지 아니하는 뭐 연구 발표대로 내년, 특히나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증 위반한 사고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실제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증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보증 구조는 all or nothing 구조죠. 그래서 일정 기준의 허들, 그 보증 가입 요건을 넘으면 전액이 보증받고 그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증받지 못하는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 보증 가입이 됐던 분들은 뭐 여지라도 있지만 가입 못한 분들은 그렇게 아예 여지마저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선돼야 될 부분은 보증 가입 자체는 누구나 가능을 하되 보증
대상 금액, 보증 기간이 고증을 하는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허들 때문에 보증 가입하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런 피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대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자료에 나갔지만은 임대차 내부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아마 불거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잠시 쉬는 시간에 방청객이 앉아있는 분한테 받은 쪽지 중에 하나도 지금 그 공시가격이나 또는 감정가격이나 시세보다 낮춰서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또 정부의 이번 대안이 기존에 그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세금액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깡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불만 아닌 불만 또는 뭐 그 요구사항을 제가 쪽지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마지막에 발표된 손장현 회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임대차 시장에서 소급 적용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5분의 발표를, 4분의 발표를 마치고, 장외에서 의견이 있으면 이제 한두 번 받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짧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협회에서 나왔고요. 지금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임대인이 힘들어지는 임차인도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가장 임대인이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은 허그의 시스템입니다. 허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역전세와 지금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집에 대해서 임차인이 허그의 보증보험을 신청을 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과 함께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 보증서 발급이 안 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힘든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의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산정이 공시지가의 140%의 부채 비율 90% 추가 시 허그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전세 대출, 허그 안심 전세라는 상품으로 지난 4년간 공시지가의 150% 기준으로 해서 임차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공시지가의 140%에 90% 초과식 허그 보증 불가. 이거는 대출 상품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보다도 더 심한 전세 대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님들이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한 가구가 만약에 허그의 전세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하면 나머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첫 번째는 대변제가 되면 개별 물건마다 독립적이지 않고 이게 연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가 사고가 나면 모든 매물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을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우리 송창영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허그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낮추면서 감정가격이나 공시가격을 낮추면서 소급 적용하니까 대환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좀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입법적인 문제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 B아파트 장기만 임대사업제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진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10년. 예, 10년.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전세 사기가 나고 역전세가 위험이 되면
팔면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경매에 붙이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임차인들 중에도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그냥 매수를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쪽에서. 근데 이 B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는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 시에 호당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말소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팔 수도 없고 이거를 사업을 등록을 말소할 수도 없고 보증가입은 안 되고 반환은 힘들고 이런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자에 저도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냈었는데요. 제가 언론에 냈던 글들 2-3개를 이렇게 합해서 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보면은 사고 건수를 보면 KB 시세를 적용해서 허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 가입을 해준 게 사고가 지난해까지 25.4%나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문제가 된 게 33.9%입니다. 이 두 개가 60%가 훨씬 넘습니다. 기타 요인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허그에서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허그의 자료입니다. 또 옆에 보면 사고 금액도 2013년도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작년도 말까지 1조 7천억 정도 이상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8천억 가까이 지금 회수를 했고 지금도 아마 소송 중이거나 경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몇 번에 걸쳐서 임차인 대책을 내놨는데 임대인 대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임대인의 목소리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또 임대인에 대한 목소리 전반적으로 듣고 또 지금까지 임대차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담당 과장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세미나입니다. 의견 한번 주시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환으로서 지난해 9월달에 저희가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2월 2일날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좀 불편하다고 하셨던 분들을 좀 개선해서 3월 10일날 또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서 발제해서 김선주 교수님께서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꼭지입니다. 이제 이 사기가 다시 재발하는 구조를 좀 개선하자, 예방을 하자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기에 가담했던 분들에 대한 처벌, 조사를 강화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들은 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막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앱도 개발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해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비판들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저희는 피해자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간담회들도 몇 차례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많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피해자들의 어려움들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완전히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다라고 조금씩 간극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얘기를 소통을 하고 저희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갈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피해자 간담회에서 좀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저희 추가 대책에 대해서 계속 관계기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재정당국과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인식의 궤를 하고 있는 거는 이 피해자분들께서 경매가 끝난다고 해서 다들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내몰리는 이런 현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에는 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대책 추가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좀 지적과 건의,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돌아가서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내용들 중에 간단히 좀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자정 노력 참 환영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혹자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라고 자꾸 질타를 해주시는데 그 질타 맞고요. 하지만 소 잃고 나서라도 빨리 고쳐야 다음에라도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함께 계속 자정 노력해 나가고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강화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면은 또 선의의 서민들께서 접근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어떤 방안이 가장 또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분들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들의 목소리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분들은 제재를 해야겠지만, 이제 선의의 임대인들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시면 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송창영 회장님이나 또 마이크를 잡은 그 장외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가 장기로 10년인데 한 건이 가입되면 나머지가 가입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미국의 FOMC에서 0.25포인트 2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아무래도 이 깡통 전세나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매월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 계약 금액은 2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금액마저 내려가게 되면 똑같은 임차인을 못 구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마이크 잡은 분은 최소한의 그 차액만큼 주택 가격이 시세를 오버하지 않는다면 전세 반환 대출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글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동산 입법 포럼은 아마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도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사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 정책에 최소한 좀 입안되고, 또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그 의견도 또 반영이 되고 해서 정말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또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되게 긴장되고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지 귀담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이장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드리시죠.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고 하고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네,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네네. 제가 오늘 여러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이제 개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2월 28일 날 인천 무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의 취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분들은 지금 보면 아까 질의하실 때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서구에서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상적인 거죠. 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 게 맞죠. 임대인분들 상황이 어렵더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보증금 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책임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자꾸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임대사업자분들 지금도 세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의무와 책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지금 이 피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본인 입장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만 교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려면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장원 지금 국토부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아마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어제도 지금 피해자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지옥 같은 고통들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분들 물론 본인들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여기 당사자분들 유튜브 당사자분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좀 들어주시고 이 토론과 EB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피해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농담 아니고요. 전 재산입니다. 그거 지금 다 이렇게 생겼고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그에서 한번 대입변제를 해주면 가입을 못한다는 거를 지금 알긴 했는데 허그에서 저희는 또 허그의 문제인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이걸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건 딱 보고 가입을 시켜줍니다. 다른 물건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도 안 합니다. 한건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도 지금 계속 사기치고 있고요. 대리 면제하는 금액 그거 세금입니다. 그거 가져가는 거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론 앞선 임대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선한 임대인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제도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도대체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을 위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지금 임차인을 위한 겁니까? 집 빌려준다고요? 그 집 제 집 됩니까? 잃어버린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대출해 주신다고요? 다시 전세로 가라면서요. 도대체 뭐가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원이 나오고 임대인은 지금 이거 다시 가입 못하게 된다고 화를 내시고 요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세미나는 피해대책위원회가 아니고요. 입법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 대책을 듣고 아까 임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40% 내려가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그럼 그게 바로 깡통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시세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이거 없어져야지. 언제까지 이거 높은 거 계속 끌고 가서 피해자 계속 양산시키실 겁니까? 140%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90%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 만드실 때 임대인의 말씀 물론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거기 때문에 그 제도 다시 생각하실 때 꼭 제 말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그 피해 그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고 좋을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 뭐랄까 그 송창효 회장님이 홍기호 의원이라고 할 때도 제가 좌장을 보고 토론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얘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도 정부가 지난번에 9.1 대책 이후에 3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시라도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빈집에 살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우선 기초적으로 출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좋은 대책 또 임차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깡통 전세나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의도적 사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깡통 전세.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나 또는 임대차 시장의 버블 때문에 생겼던 것들을 정부가 100% 떠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포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임차인의 죄송합니다. 임차인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듣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입법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또 우리 국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이장윤 과장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자기가 돌려줘야 될 돈을 결국에 돌려주지 못해서 허거나 또는 SIG 서울 보증모임이나 금융공사를 통해서 돌려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기가 돌릴 수 있는, 제가 첫 마디에 그 얘기했죠. 임차인들이 전세를 계약하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든지 어떻게 돌려줄지 물어보지도 않고 전세 들어가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씁니까? 언제 돌려줄 겁니까? 물어보는데 이 전세 제도에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공론화되면서 계속 토론해 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우리 미추홀고도 오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향후에 그 법을 제정하거나 또 제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